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냥 자세한 설명이나 줄거리 요약 같은 건 없을 예정이고요.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구절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서 그 구절들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뭐 책 추천 영상은 아니에요. 대신 영상을 보시다가 같이 읽고 생각해보면 좋겠다, 나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뭐 추천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그래서 그 첫 책으로 준비한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임민경 작가님의 우리는 자살을 모른다 라는 책이에요. 임민경 작가님은 임상심리사시고요. 저한테는 양갱님이라는 닉네임으로 더 익숙한 분이세요. 제가 서늘한 마음썰, 팟캐스트 서늘한 마음썰의 나름의 골수 팬인데 서밤님의 친구분이시죠. 네, 그래서 저도 트위터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번에 책을 냈다고 하셔서,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자살에 관한 책이어서 네, 바로 구입을 해서 읽었습니다. 저는 되게 오랫동안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고, 자살 사고가 좀 심한 편이고, 비자살적 자해라고 하죠. 스스로 상처를 내는 그런 행동들도 좀 심한 편이었고, 지금도 종종 그런 욕구가 올라와요. 네, 제가 병원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진솔 씨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 최후의 해결책, 결국엔 죽음, 자살만이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삶을 살아간다가 아니라 빨리 죽고 싶은데 자살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에 좀 생각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계속 죽음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 같다. 진솔 씨의 목표는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났어요. 먼저 이 책은 이제 문학으로 읽는 죽음을 선택하는 마음이라는 부제가 있어요. 부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나 카렌이나 인간 실격,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벨자, 델러웨이 부인, 리틀 라이프와 같이 자살과 자해를 하는 주인공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뭐 심리학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들, 그리고 이 글을 쓴 작가들의 이야기까지 합쳐서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뭐 엄청 어렵진 않아요. 뭐 심리학 책은 아니거든요. 네, 대신 저는 작가님이 책을 이렇게 설명하신 게 되게 좋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로 자살을 힘껏 이해해보려는 시도에 가깝다. 구절 한 3가지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36쪽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주의와 생각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에게 온전히 주의를 쏟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온전한 관심을 보이며 친밀한 관계를 쌓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그 상황에서 얼마나 잘하거나 잘못했는지만 신경 쓰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매 순간이 심판받는 순간인 양 살아가게 되지요. 저는 이게 딱 저 같았어요. 제가 섭식장에 있을 때도 이제 사람들과 저를 비교한다고 대화에 참여할 수 없고 집중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저는 좀 어려운 게 아직 저는 제 인생에 자신이 없어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되게 부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좋고 멋지고 대단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일반적인 사람 같은데 나는 너무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부족하고 좀 예민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런 비정상적,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이 상대방에게 들킬까봐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걸 고민한다고 좀 약간 속이고 연기를 하기도 하고 뭔가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힘겨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진짜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위의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주의와 생각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네. 저는 예전부터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했고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인간관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저는 저의 이야기를 듣는 편은 아니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모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남들에게 좋아 보이려고 남들에게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제 안에서 제가 너무 많아졌고 충돌도 많아진 거죠. 이 충돌과 검열이 견딜 수가 없어서 진짜 그냥 이렇게 살 바에 죽고 싶다. 진짜 여러분 진짜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자살 사고가 습관적이고 심한 사람들에겐 진짜 별거 아닌 것들이 다 죽어야 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주의와 생각의 양을 알면 좀 나아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스스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라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습득된 자살 실행 능력. 인생을 살면서 습득되는 것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즉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체적인 고통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거기 익숙해질 경우 참아낼 수 있는 상해나 부상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며 결국 의학적으로 치명적인 수준의 고통에도 무뎌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의 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살 실행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 경로로는 반복적인 자해나 자살 시도, 어린 시절 경험한 학대, 자신이나 타인의 부상에 거듭해서 노출되는 일 등이 있습니다. 1년인가? 1년 전쯤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찍었던 영상일 거예요.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뭔가 아파야 한다는 게 있어요. 말라야 한다라는 것처럼 아파야 한다. 아파야 정신을 차리고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고통을 줘야 내가 정신을 차린다라는 그런 개념? 신념?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어린애가 맞다 보면은 처음엔 내가 왜 맞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나 보다. 나는 그냥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앤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실수를 했거나 감정적으로 뭔가 이게 아니다 싶을 때 스스로를 되게 아프게 하고 싶어지고 그게 좀 심해지면 그냥 나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그 습득된 자살 실행 능력과 관련된 저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 물리적 폭력은 그냥 너의 잘못을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설명해 주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너를 아프게 하는 일일 뿐이고 그냥 고통일 뿐이다. 그 고통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74페이지에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된 뒤 그 소설을 거의 읽어보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그것을 보기만 해도 무서워져. 그것을 낫게 한 병적인 상태를 다시 느끼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75페이지에 에리히 프리트라는 작가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삶을 혐오하여 쓴 것도 사실은 삶을 위해 쓴 것이며 죽음을 찬양하여 쓴 것도 사실은 죽음을 이기기 위하여 쓴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글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잘 쓰진 못해요. 진짜 저는 감정을 이렇게 쏟아내는 형식으로 글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그렇게 글을 쓰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슬픔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아직도 어떻게 핸들링? 딜링? 뭐라고 해야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폭력이 가장 쉬운 표현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한테 또 폭력적인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형태를 찾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블로그에 일기를 계속 써왔는데 저는 블로그가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죽고 싶을 때마다 죽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사실 뭐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막 힘이 되어주고 싶다, 언제든지 기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저도 그렇지만 가끔은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닐까? 내가 너무 자주 그들을 괴롭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제 안에 있는 우울들이나 분노들을 어떤 형태로 꺼내놓고 나면 그것들을 읽으면서 마음을 정리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를 위로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감정을 느낄 때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글을 쓰고 나면 그렇게 문자로 된 나의 마음들과 감정들이 조금 더 와닿고 아, 내가 이렇게 느꼈구나,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면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식단일기, 감정일기를 같이 쓰자고 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냥 지금 이 감정 하나가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쓰고 보면 그 안에 더 많은 이유와 원인들 그리고 다른 감정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기 참 좋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라도 삶을 이어가고 나를 좀 비워낼 수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힘들긴 하지만 제가 싫어요. 저라는 사람이 좀 많이 싫어서 제가 아예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리셋돼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근데 죽으면 다음 생이 있는지 뭐 내가 죽어서 이 현생을 볼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죽다 살아온 사람, 진짜 죽고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진짜 죽을 거면, 자살을 할 거면 한 번에 깔끔히 가자. 애매하게 죽음을 시도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말자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죠? 진짜 뭔가 사실 저는 고정적인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사랑하는 남자친구도 있고 저를 응원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고 솔직히 그렇게 부족한 인생은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맨날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으면 나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도 죄책감이고요. 사는 것도 죄책감이고요. 근데 또 완벽하게 아직 죽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죽지 못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나갈 이유를 찾고 있어요. 자살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평소에 난 자살 이해가 안 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따라 이 말이 되게 좀 벅차네요.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거기 계셔주시고 함께 살아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